자, 운명을 바꾸는 언어의 힘. 이제 언어가 왜 중요한가? 언어에 대해서는 워낙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검정색 바탕의 그 내용을 보신다면요. 언어는 생각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은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 자, 마음은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은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습관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성격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운명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첫 단추는 뭐냐? 바로 이제 언어라는 거죠. 언어. 자, 여기 언어는 자 내면의 언어가 있고 외면의 언어가 있어요. 자, 내면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라고 그랬죠. 자, 내면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 이른바 오감. 오감이 바로 마음의 언어입니다.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자, 내면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이자 오감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외면의 언어는 실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또 소리를 내고 신체적으로 몸짓을 하는 이게 또 외면의 언어예요. 외면의 언어를 다시 정리해본다. 외면의 언어는 자, 내용이 7%, 음성 언어가 38%, 신체 언어가 55%입니다. 메르비안 연구에 따르면 내용은 7% 영향을 주고 목소리, 음성 언어는 38% 영향을 주고 신체 언어는 55%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언어의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외면의 언어에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연출하고 어떤 신체 언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가 우리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생각은 또 마음 상태를 결정하고 마음 상태는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은 성격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꾸려면은 마음속에 상상하는 오감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외면의 언어에 있어서 어떤 긍정의 내용의 언어를 또 사용하고 어떤 목소리를 연출하고 어떤 신체 언어를 활용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러면 신체를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감정을 변화시킨데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IR 내부 표현 방식도 있지만은 또 이 신체 언어 방식이 있었어요. 자, 신체 작동을 보면은 자, 호흡, 자세, 목소리, 몸 동작, 웃음, 눈동자, 위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신감을 키운다고 본다면은 자, 내용 언어에 있어서는 긍정문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음성 언어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체 언어에는 성공자의 신체 자세를 재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피치 훈련을 할 때 운명 예찬 같은 거,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선하의 정동문이가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외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운명 예찬 자체가 긍정문이라면 그 운명 예찬을 큰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열정적인 몸짓을 할 때 금방 자신감 얻게 되죠. 또는 뭐 잠재의식에 있는 독배감 암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자,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줍니다. 자, 인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 자, 보셨죠? 거기 이제 그 장님들 코끼리 만지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 등에도 장님들이 다 있고, 코끼리 다리, 코끼리 코, 다양한 그 코끼리 몸체 부위에 지금 장님들이 매달려 있죠.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인식을 할 때 코끼리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아마 장님들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진 부분, 손으로 만진 부분만 인식을 할 거예요. 전체 코끼리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장님들이 보는 코끼리는 전체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아주 일부분만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아주 미약한 정보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전체 일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유리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자, 이 물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물컵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물컵, 물이 어떻게 들어있다. 저는 목마를 때를 물을 보면 목마를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물이 있다 이렇게 봐요. 아직도 물이 3분의 1 정도 있다, 그죠? 네. 자, 우리 이상경 이사님은 이 물컵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 이 컵에 무엇을 넣어서 이 물이 넘치면 좋을까? 네. 잘못됐 아니요. 저기 인식이니까요. 무엇을 넣어서 컵을 넘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물을 넘치게 할까? 물을 넘치게 할까?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네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관심이 많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3분의 2가 비어있구나. 이거죠. 3분의 2가 비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채울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물컵 안에 들어있는 3분의 1을 바라보느냐, 비어있는 3분의 2를 바라보느냐의 인식의 차이죠.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없는 것을 바라보느냐. 자,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 풍요로운 느낌이 들죠. 자, 없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3분의 2가 비었네 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박탈감, 빈곤의 느낌, 없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느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커지겠죠. 나는 두 손발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내 집도 있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이제 풍요롭고, 뭔가 좀 부자가 된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커지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남들은 뭐 10억, 20억을 갖고 있는데 나는 1억, 2억도 없고, 남들은 큰 빌딩도 갖고 있는데 나는 내 집도 없고, 남들은 뭐 해외여행도 가는데 나는 국내 여행 가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걸 막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 말이죠. 그러면은 빈곤한 느낌이 들죠. 빈곤. 그래서 물컵에 있는 물을 바라보느냐 없는 물을 바라보느냐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느냐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걸 바라보면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자, 부자가 된 것 같고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기고 더 감사할 일을 많이 끌어당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계속 빈곤한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NLP적으로 본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위에 사진을 좀 보세요. 자, 이 위에 사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년에 아주 예쁜 여자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주 늙은 할머니, 노파 같은 느낌이 듭니까? 어느 쪽이죠? 요거는 합성 사진이거든요. 중년 여자. 예? 중년 여자. 중년 여자요? 중년 여자. 우리 오경수 여사님은 누구죠? 중년 여자인데 좀 부티나는 여자. 중년 여자, 부티나는 중년 여자로 보이시는군요. 자, 이거는 이제 노파. 자, 마귀 할멈처럼 이제 노파의 모습과 중년 여자의 모습을 합성해 놓은 사진입니다.
합성해 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중년 여자를 많이 봤던 사람은 중년 여자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마귀 할멈을 많이 보았던 사람은 마귀 할멈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라를 많이 보고 자라에 대해서 놀란 느낌을 많이 가진 사람은 소뚜껑을 자라로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 놀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뱀을 많이 보고 놀랐던 기억이 많은 사람은 새끼줄도 뱀처럼 착각을 한다. 자, 이 그림 속에도 바로 이제 중년 여자도 있고, 자,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는데, 내가 중년 여자를 많이 봤느냐, 그동안 할머니를 많이 봤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A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 아빠가 이 나이 때는 말이다. 눈이 얼마나 왔든지, 이 목까지 차더라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미 아기는 목까지 눈이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자,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아기의 관점으로 보다면은, 네가 목까지 눈이 찰 정도로 눈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아버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이 그림하고 참 비슷한 메타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서로를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풀을 뜯어서 사자의 밥상 위에 올렸죠. 그렇지만 사자는 그 싱싱한 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 또한 소를 무지무지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고기를 사냥을 해서 소의 밥상 위에 올렸죠. 그렇지만 소는 또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하나의 이제 우화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방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이제 부모의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까 꾸지람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뭐 훈계를 하거나 뭐 부모의 방식대로 이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식은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근데 엄마는 정작 뭐 설거지나 청소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소와 사자가 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메타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이라는 걸 보면은 나만의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 또 나와 늘 떠난 제3자의 관점, 이렇게 관점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뭐 부모와 자식 같은 경우는 부모의 관점과 자식의 관점, 제3자의 관점, 우리라는 가족의 관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자녀는 훨씬 더 부모한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 또한 부모의 관점, 자식의 관점, 또 제3자의 관점, 우리라는 가족 전체의 관점, 이 모든 관점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식한테 더 걸맞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면 관점으로 갑니다. 관점 바꾸기. 자,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관점 바꾸기 넘기셨나요? 자, 관점 바꾸기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보면 이제 리프레이밍. 새롭게 틀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리프레이밍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또는 어떤 사건 경험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점만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점만 가지면
한 가지 관점만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즉 한 가지 해석만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사건, 경험 속에서 한 가지 해석을 하고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 가지 반응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 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오늘 출근길이 막혀서 힘들겠네. 이 생각에 막 꽂혀 있어요. 그러면 비 내리는 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비 내리는 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비가 내리니까 차가 막혀서 출근길이 힘들 수도 있겠어. 그렇지만 우산을 파는 사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겠고, 올해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시골에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겠고, 사막에 사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참 좋겠어.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가졌어요. 비에 대해서 관점이 이렇게 참 다양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비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비가 많이 오지만 그다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비는 많이 오는 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겨울이 추운 것도 같은 놀죠. 아,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이 힘드네. 이 생각만 하면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추워서 바깥 활동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뭐 눈썰매를 탈 수도 있고, 뭐 연을 날릴 수도 있고, 군밤 장수는 군밤을 많이 팔아서 좋겠고, 이렇게 겨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겨울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치료 상담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문제에 꽂혀 있어요. 발표 불안 같은 경우에는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려서 너무너무 창피스럽습니다. 발표할 때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이 생각이 꽂혀 있으면은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려서 좀 창피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같이 긴장 떨림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의 힘을 키울 수도 있고요. 또 긴장 떨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긴장 떨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점을 가졌어. 그러면 발표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죠. 자, 키가 작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 사람 키가 작아서 남들한테 얕보일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 있어서 키 작은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키 작은 게 큰 컴플렉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키가 작아서 물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키가 작으니까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키가 작다는 건 야무지다는 뜻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나폴레옹처럼 야무지 꿈을 꿀 수도 있고 인생을 야무지게 살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키가 작다라는 건 이미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죠. 지금 제가 여러 예를 들어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을 두 가지 이상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긍정. 근데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문제라는 건 뭐냐? 문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경험에 한 가지 부정적인 해석을 하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갖거나 부정적인 반응만 하는 상태가 바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고, 두 가지 이상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고, 두 가지 이상 반응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미 두 가지 이상 반응을 하는 순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 관점 바꾸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맥락 관점 바꾸기, 두 번째는 의미 관점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맥락, 영어로 context reframe.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라는 상황이 되면은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맥락입니다. 자, 까다롭다라는 거 한번 따져보자고. 나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요. 자,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까다롭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까다롭다는 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격리를 본다든지 돈 관리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금융 관련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좀 꼼꼼한 일을 하는 그런 직업 환경에서는 어때요? 까다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까다롭다라는 것은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회사 경리를 잘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섬세하기 때문에 어떤 금융업, 은행 관련 일을 할 때 일을 잘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다른 맥락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요.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자, 말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어느 쪽에서 도움이 될까요?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환경에서는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야, 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담을 한다면은 상담사로서 일을 잘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재소에서 이제 나무를 막 베다 보면 톱밥이 많이 나오잖아요. 톱밥. 톱밥을 치우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톱밥이 너무 불편하겠죠. 오늘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톱밥을 언제 다 치워? 그러니까 톱밥이라는 것이 청소부 입장에서는 청소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나가는 합판 공장 사장님이죠. 합판 공장 사장님이 야, 이 톱밥을 우리 회사로 가져가서 합판을 만든다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톱밥이라는 합판을 만드는 데는 돈을 많이 버는 합판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청소부 입장에서는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불편한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옛날 우리 이소구화에 보면은 이제 뿌리 긴 사슴의 이야기가 나와요. 뿌리 너무너무 긴 사슴이 이제 숲속을 달리다 보니까 뿌리 나무와 풀에 막 걸리는 거예요. 뿌리 너무 길어서 달릴 수가 없네. 뿌리 너무 길어서 달릴 수가 없어. 자, 뿌리 길다라는 것은 숲속을 달릴 때는 파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산타크로스인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썰매에 탄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산타크로스 맞아요? 네. 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뿌리 긴 사슴한테 야, 너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이 썰매를 끌고 너가 달린다면 이 지구촌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자, 이왕이면 뿌리 긴 사슴이 썰매를 끌고 달린다면은 어린이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야. 뿌리 없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뿌리 길다라는 게 숲속을 달릴 때는 방해물이 되지만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끌고 썰매를 달린다면은 이거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부정적인 말의 내용을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긍정적인 말이 될까?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이 될까? 자,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머리가 너무 딱딱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선택의 폭이 넓은, 더 유연한, 더 융통성이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를 보면요.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는
말 그 자체로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앞서도 이제, 저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무지다는 뜻이고,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저는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요. 발표 불안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발표를 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설거지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많으니까 설거지 할 게 많겠죠.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겠죠. 자, 우리 아들이 말썽을 부려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막 학교도 안 다니고 말썽 부려서 미치겠어요. 우리 아들이 말썽을 부려서 미치겠어요. 그만큼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부정적인 걸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 바꾸기를 잘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산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잘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저희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잔소리가 심하다는 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가 너무 크다는 건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농구를 하면 아주 잘하겠네요. 농구. 또 높은 곳에 물건을 잘 내릴 수도 있겠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힘드네. 날씨가 너무 춥다는 건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고, 따뜻한 외투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뭐든지 그건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건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겁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두 분이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드릴게요. 우리 오경수 유사님부터 문제를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 문제라도 좋아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좀 우유부단해요. 자,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심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수 또는 실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상희 회사님이 문제 또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강의할 때 어르신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고 본인 말만 해서 약간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말은 듣지 않고 본인 말만 해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자, 어르신들이 본인 말만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이고, 쌓인 게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한풀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즉, 한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치유 변화를 도와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경수 이사님 또 문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무 문제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 계속 만들어요? 예. 머리가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자, 내담자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다 한번 문제로 만들어 봐봐요. 또, 그 다음 내 인생에 힘들었던 거, 내 인생의 시련, 고난, 나의 단점, 다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딱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또, 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시켜요. 누가요? 제가? 아니요, 문제 내는 거예요. 아, 문제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데 계속 말을 시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말을 함으로써 자, 우리 안면 근육도 훈련이 되죠. 근육도 훈련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혀 근육도 훈련이 되죠. 이렇게 좋은 기관이 훈련이 되다 보면은 자, 우리 머리의 감각, 자, 이 두뇌의 감각이 또 같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도 되고요. 예? 우리가 보다 더 쉽게 말하면은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